자, 이번 시간에는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은 즐길 상자에다가 봄춘자, 악곡곡, 노래곡자를 쓰고 있는데, 이걸 풀이해서 보면 봄날의 경치를 구경하고 즐기는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자는 수감무옥이라고 하는 이 초가집에서부터 산봉우리까지 이렇게 거닐면서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를 감상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써내려 갔습니다. 자, 이 상춘곡을 볼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은일 가사라는 겁니다. 가사의 작품 종류 중에서 그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은일 가사는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묻혀 살면서 그런 삶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을 은일 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작품에서는 자연 친화적이고 안빈 낙도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시적 화자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자연의 소재로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무라일체의 경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나 공명을 멀리하면서 안빈낙도하는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작품은 강호가도의 치풍을 이루면서 호남가단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서 강호가도란 바로 조선시대의 현실을 도피해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며 주로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의 시가를 창작하던 경향을 바로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호남가다는 16세기 중엽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게 시가를 창작하고 향유했던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강호가도의 기류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렇게 호남가단에서 이런 작품들, 강호가도의 작품들을 주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가단에서 나왔던 작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면왕정가와 성산멸곡이라는 대표적인 작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진의 묻힌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홍진은 붉은 먼지, 인간 세상, 속세를 의미하고요.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나의 생애, 내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니은고는요, 의문형 종결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석할 때도 어떠한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옛사람의 풍류를 미찰까 맛 미찰까 라고 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가로 끝나게 되면은 바로 해석할 때는 바로 리을가는 의문형 종결음으로써 의문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옛사람들의 풍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미칠까 못 미칠까, 선인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는 그만큼 선인들의 풍류와 비교했을 때 그 이상으로 내가 그만큼 잘 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풍류에 대한 그 자부심을 이렇게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업만은 했을 때, 천지간은 하늘과 땅 사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처럼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학업만은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말할 건가라고 했습니다. 즉 살림은 자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연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묻혀 살고 있어도 지락, 그 즐거움을 모르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수감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라고 했을 때는, 수감모옥은 작은 초가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을 의미하는 이 벽계수 앞에 딱 만들어 두고서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룰리 우거진 그 속에서 나는 뭐 하겠다? 풍월 주인이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풍월은 바람과 달을 의미하는 건데, 바람과 달은 곧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자연에서의 주인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서사 부분에서 화자가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인간 속세를 멀리하고, 붉은 먼지가 휘날리는 인간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은 곧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는 자연에 묻혀 살며 즐거움을 누리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라고 했을 때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적 배경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도와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도화는 복숭아꽃을 얘기하고 행화는 살구꽃입니다. 자,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촌만 새우 중에 푸르도다 라고 하는데, 자, 이때 녹양은 푸른 버들이고 방초는 향긋한 풀을 의미하는데, 이 푸른 버들과 향긋한 풀이 이렇게 가느다란 빗줄기를 나타내는 이 가랑빛 속에서 푸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죠.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형, 가로 끝나게 되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쓴 것이니 해석을 할 때 칼로 잘라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즉 복숭아꽃과 살구꽃, 푸른 버들과 향긋한 풀이 이렇게 빛 속에 내리거나 석양 속에 피어있는 그 모습이 바로 봄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봄날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풍경에 대한 그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그 감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와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라고 했을 때 조자는 바로 조물주를 얘기하는 거죠. 조물주의 그 대단한 그 솜씨가, 뛰어난 그 솜씨가 모든 하나하나의 자연물마다 하나하나 다 담겨 있어서 헌사롭다, 신비롭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풀에 운한 새는 충기를 못 내겨워 라고 했을 때 수풀에서 울고 있는 새는 봄춘자죠.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그 내는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했을 때는 아름답고 아양을 부리는 자태를 교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풀에 우는 새가 봄에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소리가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무라 일체연이 흥이야 다르소냐 라고 할 때, 자, 이때 물은요, 여기 나오는 화자, 이 안은 화자를 의미하는 거고, 물은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둘러싸고 있는 거는 바로 새잖아요. 화자와 새가 바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화자와 새가 하나가 되었으니 흥이야 다르소냐, 이 새가 느끼는 봄날의 기운 속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똑같이 나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르지 않다 라고 하면서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자, 살인문, 초가집 앞에 있는 살인문 앞에를 걸어보고 정자에도 이렇게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라고 했습니다. 소요음영은 자유롭게 이렇게 거니면서 시를 읊조리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요. 자, 산일, 산속에서 보내는 일이 이렇게 적적한데, 뭐 그냥 조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중 진미를 알 리 없이 호재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한중 주민은 한간 이런 가운데서 깃드는 그 참다운 맛을 아는 사람이 없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런 즐거움은 혼자 자기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자연 속에서 무언가 조용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즉 본사 1에서는 봄의 경치를 즐기며 흥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웃들에게 화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웃들에게 산수를 구경 가자 라고 하는 건데, 이 가자스라는 청유형 어미로서 자연을 즐기는 삶을 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초가집에 있다가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았고 정자에도 앉아보다가 이제는 좀 더 자연의 좀 더 산과 물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답청을 한 오늘 하고, 답청은 산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책을 오늘 하고 욕기, 목욕은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하고, 이 채산은 뭐냐면 산에서 나무를 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조히 조수하세라고 했을 때 나조는 필수 알아둬야 될 어휘입니다. 바로 저녁에라는 뜻이 되겠고, 조수하세, 낚시질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갓 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 넣고 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뭐합니까? 이 익은 술은 화자의 무언가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소재가 되겠죠. 꽃나무를 가지 꺾어, 꽃나무가지를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이 꽃나무를 그 술잔에 위에 딱 놓음으로써 그렇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결국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앞에 나왔던 이
C 문장과 D 문장은 서로 같은 문장의 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대꾸 형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대꾸법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연 속에서 무언가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라고 합니다. 화풍, 바로 화창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화창한 바람이 살짝 불어서 이렇게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향, 맑은 향이라는 뜻입니다. 맑은 향은 잔에, 술잔에 지고 있고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향기가 뭐합니까? 술잔에 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후각의 시각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감각적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홍, 떨어지는 낙자를 써서 떨어지는 꽃잎은, 붉은 꽃잎은 옷에 지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 다려 아뢰어라 라고 하는데요. 이 준중은 술독을 얘기하는 건데, 술독이 비어있거든, 그 다음에 나에게 뭐하냐? 아뢰어라, 나에게 바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동 아이 다려, 아해 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라고 했을 때, 소동은 작은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아이에게 주가 술을 만드는 집에 가서 술을 뭐하냐? 받아오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결국 어른은 막대를 잡고, 이때 어른은 바로 화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자는 막대기를 잡고 가고, 술을 받아온 아이는 이렇게 술을 메고 가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움 완부하여 라고 했을 때 작은 소리를 읊으면서 천천히 거니는 모습을 미움 완보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 완보하여 시냇가에 딱 혼자 앉아가지고 명사 좋은 물에, 자, 명사는 맑은 모래, 좋은은 깨끗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맑은 모래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청류, 흘러가는 푸른 물을 굽어보니 떠오나니, 떠오르는 것은 바로 뭐다? 도화이로다 라고 합니다. 도화는 복숭아꽃이었죠. 복숭아꽃이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을 화자가 이렇게 술잔을 씻어들고 다시 부은 다음에 바라보니까 바로 복숭아꽃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릉이 가깝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무릉, 여기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릉도원이란 뜻인데, 무릉도원은 바로 이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이상세계가 가깝다, 저기 있는 매이 긴 거이고 라고 했을 때, 매는 들이죠. 저기 있는 들이 바로 그곳인가 라고 해서 화자가 지금 무릉도원과 같은 저 들판과 아주 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송간새로, 자, 송간은 소나무 송자잖아요. 소나무 사이사이에 가늘게 뻗어있는 그 길 위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라고 했습니다. 두견화를 붙여들게 돼 진달래꽃을 이렇게 치켜들고서 봉두, 산봉우리입니다.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이렇게 앉아보니까 천촌말락이 곳곳에 버려 있네 라고 했습니다. 자, 천은요, 숫자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0개의 수많은 마을들이, 1000개의 수많은 마을들이 뭐합니까? 산봉우리에도 보니까 너무나도 뭐하는 거죠?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을들이 산봉우리에서 쭉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펼쳐져 있네, 벌려 있네. 연화일이는 금수를 재펴는 듯 했을 때, 그 산봉우리에서 보았을 때 안개고요, 하는 노을이고요, 일이는 빛나는 햇살입니다.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바로 비단을 이렇게, 금수는 비단입니다. 비단을 이렇게 펼쳐놓는 듯, 재펴놓은 듯은 펼쳐놓은 듯 이런 뜻입니다. 펼쳐놓은 것처럼 무언가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효할샤라고 했을 때는, 겨울에는 검은 들판이었던 그 모습 속에서 봄빛이 뭐하냐면은 넘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새로운 무언가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즉, 여기서는 바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이동하면서 그런 봄의 모습을, 자연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사 2에서는 그래서 산소의 구경을 이웃들에게 권하면서, 또 화자가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이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사 부분인데요. 공명도 날 깨우고 부귀도 날 깨우니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공명은요, 공을 세워 이름을 알리는 건데,
자, 공명이 날 깨우고, 이 깨우고는요, 여러분들, 꺼리고란 뜻이에요. 공명이 화자인 나를 꺼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 공명을 꺼리는 건데, 지금 뭐합니까? 표현을 반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주객전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공명을 꺼리는 거지, 공명이 나를 꺼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죠. 내가 부귀를 꺼리는 거고, 이 부귀가 나를 꺼리는 게 아닙니다. 즉 여기서는 세속적 욕망에 관심이 없는 화자의 마음을 이 주객전도의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라고 했습니다. 자, 청풍명월 외에 다른 친구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풍명월은 결국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즉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자연 외에 어떠한 친구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의 모습을 이렇게 의인법, 벗이라고 표현한 게 의인법이잖아요. 친구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인법과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표 누왕에 흩은 해음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표 누왕은요, 누왕에서 먹는 밥과 물을 얘기하는 건데 되게 소박한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선비의 무언가 청람한 생활을 잘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흩은 해음은 헛된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나오는 이 공명과 부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자연 속에서 좀 가난하지만 그렇게 누왕에서 먹는 그 소박한 밥과 물을 먹으면서도 이런 공명과 부귀를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화자가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아무튼 이런 뜻이야. 아무튼 한평생 100년 동안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이만한들,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살아도 어쩌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 어떠하리, 괜찮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만족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타낸 말이 바로 안빈낙도 또는 안분쥐족이란 말인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똑같이 여기 마지막 구는 바로 세 글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종장 형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사 부분은 안빈낙도라는 삶에 대한 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춘곡의 작품을요, 내용상의 특징과 표현상의 특징으로 나눠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상춘곡에 나타난 자연과는 간단하죠? 바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거죠. 이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이 자연은요, 정치 현실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해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 몸과 마음을 닦는 몸과 마음을 닦아 좀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심심수양의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고요. 이러한 자연의 공간을 안빈낙도의 공간 또는 무릉도원과 같은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홍진, 앞에 나왔던 붉은 먼지는 바로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산림은 바로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홍진은 바로 관직에 나아가서 정치에 참여하며 이 부귀와 공명을 누리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연은 이와 대조적으로 부귀 공명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논의는 그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화자의 태도는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풍류를 즐기고 있고 이런 속세를 좀 멀리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을 매개로 이런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 친화적 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으로 첫 번째 시상 전개는 화자가 뭐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수간모 조그마한 초거 집에 있다가 들판으로 나와서 시냇가로 갔다가 결국엔 산봉우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은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속적 욕망의 속세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탈속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차 봄날의 흥에 더해지면서 이 자연과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되는 일체의 경지가 드러나고 있고요. 안빈낙도와 안분쥐족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꾸법이었고요.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고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흔해진다. 자, 이런 것들 대꾸법도 확인해 두시고요.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인법을 사용해서 대상과 친밀감을 잘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수풀에서 울고 있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라고 했을 때 실제로 새가 소리를 낸다는 표현이 객관적 표현이지 이렇게 울고 있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거는 바로 뭡니까? 사람과 같은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청풀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바람과 달이 나의 벗이다라고 했습니다. 벗은 곧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벗이라는 것을 딱 나타내서 연계짓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됐다? 전도된 표현, 바뀐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공명을 꺼리고 내가 부귀를 꺼리는 건데 이를 반대로 공명이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린다라고 해서 화자의 그런 무언가 생각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입도 들어가는데요. 자연적 소재를 활용해서 글쓴이의 정세를 이렇게 우의적으로 나타내는 모습도 밑에 있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풀에서 우는 새가 이 봄의 기운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게 소리를 내면서 아양을 부리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